자, 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배울 내용은 바로 열 계량법입니다. 자, 열량계를 이용한 열 계량법을 배울 텐데요. 바로 계를 중심으로 주위를 향해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실험적 장치가 열량계이고요. 열량계를 이용해서 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열 계량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열량계를 이용한 열 계량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열량을 측정함으로써 실험적으로 계의 엔탈피 변화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원리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량계를 이용해서 열량을 측정할 때 필요한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은요, 바로 연용량입니다. 연용량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고, 영어로는 heat capacity, 그리고 연용량의 기호는 대문자 C를 씁니다. 단위는 줄 퍼 도씨예요. 다시 말하면 온도 증가량분의 흡수된 열량을 의미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열용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열량을 계산할 때는 열량은 Q죠. Q는 C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는 간단한 식으로 이 열량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질의 연용량이 있고 그 물질의 온도 변화량이 있으면 그 물질에 주입된 열량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개념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몰 연용량입니다. 몰러 히트 커패시티라고 하는데, 연용량을 몰의 단위로 나눠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1몰의 물질, 그러니까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몰 연용량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상태 변화가 없어야 돼요. 자, 상태 변화라는 건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들 사이에 상태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물질의 1몰의 물질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줄 퍼 몰 도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요, 비열입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이 연용량이고 두 번째는 몰 연용량인데, 몰 연용량에 비해서 비열이 더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비열도 결국엔 연용량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비열은 무슨 뜻이냐? 몰 연용량의 개념에서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같다고 봐도 됩니다. 몰의 단위를 단순히 그램의 단위로 바꾼 거예요. 보이시죠? 단위가 줄 퍼 그램 도씨입니다. 그리고 스페시픽 히트 커패시티라고 해서 스몰 c를 이용해서 기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비열도요, 결국엔 상태 변화 없는 상태에서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 몰 연용량은 1몰의 물질이었고요. 비열은 1g의 물질이었습니다. 이 차이만 있을 뿐 물리적인 의미는 동일하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 몰 연용량보다는 비열을 많이 쓰는데요. 몇 가지 물질의 비열 데이터를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자, 물 H2O. 자, 물의 경우에 리퀴드 상태이냐, 솔리드 상태이냐에 따라서 비열 값이 다릅니다. 자, 이 비열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물이다. 액체 상태의 물이다. H2O 있죠? 그러면 H2O 리퀴드 상태에서 이 물을 리퀴드 상태를 유지하면서 1도씨 올리는데, 자, 1g의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4.18줄이라는 뜻입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물 1g이 있습니다. 이 물을 18줄의 에너지를 투입하면 이 물의 온도가 1도씨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른 물질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알루미늄을 한번 봅시다. 고체 상태의 알루미늄 보세요. 0.89입니다. 다시 말하면 1g의 고체 상태 알루미늄을 1도씨를 올리려면 0.89줄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비열이 작기 때문에 해야 되는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열이 큰 물질의 경우에 비열이 작은 물질에 비해서 같은 온도를 상승시키는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자, 이러한 개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중요한 실험 장치가 무엇이냐? 열량계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유형의 열량계를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열량계는 기본적으로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열량계는 열량 측정 장치예요.
자, 일반학에서 다루는 열량계는 크게 이제 제가 가지고 온 두 가지의 종류의 열량계가 있는데요. 왼쪽은 일정 압력 열량계이고요. 컨스턴트 프레셔 칼로리미터라고 하고도 하고, 오른쪽은 일정 부피 열량계입니다. 컨스턴트 볼륨 캘로리미터입니다. 각각의 열량계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왼쪽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오른쪽은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부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는 열량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뒤 내용부터 배워야 될 내용을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일정 압력 열량계를 통해서는요. 여기서 열량을 측정하면 뭘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엔탈피에서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 보면 일정 압력 조건에서 개에 출입하는 열량. 자, 그걸 기호로 쓰면 뭐죠? QP입니다. 아래 첨자로 P를 표시하면 뭐라고 했죠? 이 P가 바로 고정된 상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P를 고정해 놓고 측정한 열량이란 뜻이에요. 자, 이 값은 뭐랑 같았죠? 델타 H와 같습니다. 개의 내부 개의 엔탈피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요. 일정 부피 열량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워야 되는데, 일정 부피 열량계를 이용해서 열량을 측정하면 그 열량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죠? 열량을 넣으면 Q를 쓰고 부피를 고정시켰으니까 QV가 됩니다. 자, 이 QV는 나중에 이제 바로 뒷 슬라이드에서 제가 강의를 이어나갈 텐데요. QV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델타 E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 여러분들 엔탈피 변화는 일정 압력 조건에서 열량을 측정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 개념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난다면 바로 이 수업을 멈추시고 앞 영상 3번 영상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단단하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다음 지금 현재 강의 영상의 이후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정 부피 조건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정 압력 열량계를 이용한 열량 측정에 대한 내용부터 배워볼게요. 자, 왼쪽은 이제 일정 압력 캘로리미터 열량계입니다. 왼쪽 스티로폼 컵이에요. 자, 이 스티로폼 컵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일정 압력 조건에서 열 계량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스티로폼 컵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개예요. 개 시스템입니다. 이 개 내부에는 이제 물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개가 고립개라고 여러분들한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립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바퀴 주위죠. 주위와 어떻게 돼요? 물질 또는 열의 출입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상태. 그쵸? 네,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고립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열량계를 한번 더 들여다보면요. 고립계 내부에서 우리가 궁금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하고, 화학 반응이 균일하게 완벽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용액을 균일하게 섞어줄 수 있는 젖계. 자, 여기 있죠? 스터러라고 하는 이 젖계가 위에 꽂혀 있습니다. 꽂혀 있어서 여기서 손을 잡고 이 내부의 용액을 이제 섞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팀 컵에서 휘저어주면서 컵 안에 용액들이 균일하게 섞이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바로 온도계가 개의 내부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계를 통해서 우리는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열량계를 이용해서 반응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열량을 측정하느냐? 앞에서 배웠던 그 열량을 측정하는 공식이 있었죠? 열량은 C 곱하기 델타 T 또는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델타 T로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에 있는 소문자 C는 비열이었어요. 비열, 단위는 줄 퍼 그램 도씨. 여기 대문자 C는 뭐였죠? 연용량이었습니다. 단위는 줄 퍼 도씨였죠. 자, 단위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자, 이 연용량과 비열값 그리고 변화하는 온도의 그 온도 변화량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그 물질의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에 개에 출입하는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요, 이 열량계가 만약에 이제 압력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우리가 측정한 열량은 QP가 되고, 이 QP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다? 델타 H, 엔탈피 변화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한번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엔탈피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일정 압력 열계량법을 통해서 우리는 엔탈피 변화의 실험적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엔탈피 변화량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일반화해서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야기하는 열량계를 이용한 실험적 측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수업에서 다룰 텐데요. 헤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간단한 법칙을 이용해서 수학적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수학적 계산입니다. 자, 이 계산 방법은 실험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용해서만 풀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열량계를 이용한 실험적 측정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25도씨에서 1몰 농도 HCl 100ml가 있고요. 1몰 농도 NaOH 100ml가 있습니다. 각각의 HCl과 NaOH의 몰 농도와 부피는 동일하네요. 그래서 열량계에서 혼합하여 중화 반응을 일으켰다. 자, 중화 반응은 여러분들 배웠죠? 저 4장에서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중에 산염기 반응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열량계는 고립계라고 가정하고 열량계와 젖계가 흡수하는 열은 무시하고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응의 과정에서 온도가 35.9도씨까지 상승하였다. 자, 이 온도는 어디서 측정한 거죠? 바로 이 온도계에서 어떻게 돼요? 25도씨가 35.9도씨로 상승했습니다. 맞죠? 반응 용액의 밀도는 1g/ml이고 반응 용액의 비열이 4.18 줄/g도씨일 때 알자 이온 반응식까지 주어졌고요. 이 반응식의 델타 H는 얼마인가? 자, 이게 바로 이제 열화학 반응식이 되겠죠? 델타 H까지 표현을 한다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깊게 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온도계의 온도가 일단은 상승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마도 많은 학생들이 온도계가 25도씨에서 35.9도씨로 증가했으니까 이건 흡열인데? 맞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생각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중화 반응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계, 바로 이 계는 고립계라고 가정을 했죠? 중화 반응이 이 용액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중화 반응을 통해서 열이 방출되어야 되는데 주위로 열이 방출이 안 됩니다. 왜요? 고립계니까. 그러면 중화 반응에서 발생했던 열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용액의 온도를 따뜻하게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상승된 온도가 여러분들 온도계를 통해서 측정이 된 건데 이 반응은요, 반응 그 자체는요, 사실은 발열 반응이었던 거예요. 온도계의 온도가 올라가려면 이 반응 용액에서는 열을 방출했던 겁니다. 근데 방출되는 열이 사실 주위로 못 빠져나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온도계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온도계의 온도가 올라가게 만든 열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면 됩니다. 열 에너지의 양은 열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용액의 비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용했던 이 식을 이용하면 Q는 m c 델타 t입니다. 맞죠? 이때 m은 질량이고 c는 비열이고 델타 t는 온도 변화입니다. 자, m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용액의 지금 부피가 주어져 있습니다. 100ml와 100ml 이 두 용액을 섞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200.0ml인데 부피를 알고 밀도를 아네요. 밀도가 1g/1.0g/ml입니다. 따라서 200.0ml는 200.0g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200.0g 곱하고 C는 뭐예요? 용액의 비열입니다. 자, 반응 용액의 비열이 4.18 줄/g도시라고 주어져 있어요. 4.18 줄/g
도씨라고 주어져 있고, 델타 T는 어떻게 되나요? 25도씨에 35.9도로 증가했으니까 10.9도씨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거 단위 삭제하고 뭐만 남아요? 줄만 남네요. 됐죠? 제가 이제 계산된 값만 가지고 와보면 9.11 곱하기 10의 3승 줄이 되겠습니다. 또는 9.11 킬로 줄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구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Q는 뭐예요? 압력을 일정하게 했기 때문에 QP였던 거죠. 이게 바로 QP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걸 해석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9.11kJ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된 겁니다. 방출. 자, 방출은 항상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개를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개에서 어떻게 돼요? 주위로 9.11kJ만큼 열 에너지 방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방출된 열은 원래는 개로부터 주위로 나갈 텐데 주위로 나가는 열이 전혀 없이 고립계이기 때문에 주위로 열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열이 모두 용액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알자이온 반응식을 토대로 이제 델타 H를 구해야 되는데요. 알자이온 반응식을 보면 제가 좀 불필요한 건 지우고 풀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자이온 반응식 여기 있죠? 자, H 플러스 여기다 다시 쓸게요. AQ 플러스 OH 마이너스 AQ, 얘가 H2O 리퀴드를 만드는 중화 반응입니다. 자, 이 반응을 보면요, 반응에 참여한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의 몰수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화학량론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화학량론이 기억이 안 난다면 앞선 영상을 꼭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기 바랍니다. 수용액에서의 그 화학 반응에서 산염기 챕터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시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H 플러스 몰수와 OH 몰수는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입니다. 여기도 NaOH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둘 다 곱해보면 몰농도, 부피 둘 다 똑같고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반응 B 1대1로 반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계산해보면 0.1몰이 용액에 들어있고 OH-도 0.1몰이 들어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의 양도 0.1몰이 되는 것이지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0.1몰의 H 플러스와 0.1몰의 OH-가 반응해서 0.1몰의 H2O가 생성되었을 때 그때 발열한 발열량이 9.11kJ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정확히는 이 알자이온 반응식에 해당하는 발열량이 아닙니다. 앞에 0.1이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발열량이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알자이온 반응식의 상태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 있는 0.1을 전부 다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출입하는 열량도 0.1로 전부 다 나눠주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9.11kJ를요 0.1몰로 나누면 값은 91.1kJ이 나오고 0.1은 아까 몰이죠? 몰로 이렇게 단위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출입하는 열량은 뭐예요? 개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발열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볼을 붙이고 이게 바로 델타 H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걸 적고 알자이온 반응식을 적어주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완벽한 열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일정 압력 열량계를 이용해서 엔탈피 변화를 이용하는 실험적 측정법에 대한 예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25도씨에서 1몰 농도 바륨 나이트레이트 1리터와 1몰 농도 Na 소듐 설페이트죠 1리터가 혼합했대요. 그런데 그때 흰색의 고체가 생기면서 뭐예요? 침전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혼합물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29.1도씨로 상승했대요. 무슨 뜻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고립계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화학 반응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이 안에서 이게 이제 개죠. 개로부터 주위로 열 출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얀색 고체가 침전된 거예요. 고체 침전했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고립계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열량계가 흡수하는 열은 무시하고 반응 용액의 밀도가 1g/ml라고 주어져 있고, 용액의 비열이 4.18J/g램/도시라고 할 때 1몰의 흰색 고체가 생성될 때 델타 H는 얼마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흰색 고체가 무엇인지부터 판단을 해볼까요? 침전 반응인데, 여러분들 침전 반응이 잘 기억이 안 난다면 4장의 수용액에서의 화학 반응에서 침전 반응 영상을 찾아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륨 나이트레이트는요, 여기 바륨 나이트레이트 있죠? 자, 바륨 나이트레이트는 물속에서 녹자마자 바륨 2+와 2NO3-로 완전 해리가 될 겁니다. 소듐 설페이트도 2Na+와 SO4 2-로 완전 해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서로 섞이면 반응할 수 있는 경우는 나이트레이트와 소듐 이온하고 바륨 이온과 설페이트 이온이 만날 때이겠죠. 그런데 소듐 나이트레이트 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NaNO3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물에 녹으면 바로 녹아요. Na+와 NO3-로 완전 해리가 되는 이온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흰색 고체가 생성됐다고 했을 때 이 흰색 고체는 결국에는 바륨 2+, 수용액 상태에 녹아있는 바륨 2+와 설페이트, 수용액 상태에 녹아있는 설페이트겠죠. 얘네들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침전물일 겁니다. 그리고 이때 소듐과 나이트레이트 이온은 뭐예요? 구경꾼 이온이죠. 됐죠? 자, 이 화학 반응식을 먼저 적어야 되죠. 제가 이전에 화학 양론을 강의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습관적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균형 잡고 몰로 풀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균형 맞춤 반응식부터 무조건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화학 양론 풀이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화학 반응식을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도 용액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용액의 온도는 25도씨였는데 29.1도씨로 올라갔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개 내부에서 사실은 뭐예요? 주위로 발열되는 열 에너지가 있었을 텐데 이 열 에너지가 주위로 밖으로 어떻게 돼요? 못 갔습니다. 주위로 이제 방출이 못 된 거예요. 그럼 이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소멸될까요? 소멸되지 않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이 열 에너지는 이 고립계 스티로폼 컵 안에 있는 그 갇혀져 있는 용액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됐을 겁니다.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륨 2+와 설페이트 음이온이 만나서 바륨 설페이트 솔리드가 침전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뭐예요? 사실은 발열 과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즉시 머릿속에 떠올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량을 계산해서 엔탈피를 계산하면 델타 H는 무조건 음의 값으로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열량은 어떻게 보면 돼요? Q는 여기서도 역시 M, C, 델타 T입니다.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1리터 1리터니까 총 2리터이고요. 밀도가 1g/ml이기 때문에 질량은 2000g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2000g이고 비열은 4.18J/g램/도시고요. 온도 변화는 뭐예요? 온도 변화는 4.1도 정도, 4.1도씨가 상승됐죠? 따라서 도씨, 그램 없어지면 계산된 값이 줄의 단위로 나옵니다. 계산값만 제가 가지고 오면 3.4 곱하기 10의 4승 줄이 됩니다. 또는 34kg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Q는 뭐예요? 사실은 압력을 일정하게 했으니까 QP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화학 반응을 더 들여다보면요. 화학 양론적으로 들여다보면 1몰 농도의 바륨 나이트레이트 1리터, 1몰 농도의 소듐 설페이트 1리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바륨 이온은 뭐예요? 1몰입니다. 그 다음에 설페이트 음이온도 1몰이었고, 다행히 한계 반응물 없이, 과잉 반응물도 없이 반응 100% 일어나면
1대 1로 반응이 일어나서 역시 1몰의 바륨 설페이트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식을 기준으로 1몰의 바륨 이온, 1몰의 설페이트 이온이 반응해서 1몰의 바륨 설페이트가 만들어질 때 델타 H는 뭐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34 kJ per 몰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왜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는지 이해되시죠? 자, 마이너스 부호는 발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화학 반응을 잘 해석해서요. 화학 반응이 발열 반응인지 휘별 반응인지 잘 판단해서 꼭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올바르게 선택해서 붙여주어야만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요. 일정 부피 열 계량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배웠던 열 계량법은 일정 압력 열 계량법이었어요. 자, 일정 압력 열 계량법은요. 일정 압력 조건에서 열량을 측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QP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구해냈어요? 엔탈피 변화를 알아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일정 부피 조건에서 열량을 체크합니다. QV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구해낼 수 있냐?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정 부피 열 계량법이 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알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게 이제 원리가 더 중요한데, 이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여기 보이는 게 통열량계라고도 하는 열량계입니다. 강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이 열량계의 구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궁금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합물이 여기 이제 노란색 있죠? 여기에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반응물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화선이 외부에 있는데 외부에서 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화선을 통해서 이 반응물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은요, 강철통으로 딱 갇혀 있습니다. 강철통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강철통은요, 시료가 담긴, 그러니까 반응물이 담긴 컵에서, 노란색 컵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부피가 팽창되거나 또는 부피가 압축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개가 되는데요. 개의 부피 변화 델타 V를 0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이 강철통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내부 에너지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정했었죠? 델타 E는 Q-P 델타 V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바로 이때 델타 V가 0이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이 부분이 사라져서 델타 E는 Q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얻어낸 Q는 뭐예요? 일정 부피 조건이죠. 부피가 이제 변화하지 않는 조건이니까 QV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량계, 통열량계를 통해서 우리가 QV를 측정할 텐데 이 QV를 알아내면 내부 에너지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강철통에 대한 설명은 끝났는데 강철통 주위에는 또 무엇으로 둘러싸여져 있냐면요. 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공간이 강철통인데 여기에 지금 물이 있어요. 자, 물은 또다시 젖계로 휘저어지고 있습니다. 균일하게 물에 열이 발산이 균일하게 이루어지게끔 젖계가 하나 있습니다. 스터링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불필요한 건 지우고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개에서 강철통 밖으로 물까지 열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강철통은 열은 차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철통 자체는요, 닫힌 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닫힌 개의 역할을 합니다. 물질의 출입은 불가능하나 열의 출입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열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강철통을 둘러싸고 있는 물이 있죠.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의 온도를 올리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의 온도는 우리가 무엇으로 관찰하냐? 바로 여기 꽂혀 있는 온도계를 이용해서 관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물에 공급되거나 물로부터 빼앗긴 열량을 측정하면 그 열량으로부터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대상이 뭐예요? 강철통 안에 있는 닫힌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측정한 열량의 값은 뭐예요? 바로 QV죠? 이 QV를 알아내면 곧 델타 E를 알아내는 것과 같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일정 부피 열계량법을 이용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이 일정 부피 열계량법의 핵심입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수소와 천연가스는 연료로 쓰일 수 있는 화합물이다. 자, 천연가스는 주로 메테인, CH4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연료의 연소 에너지를 비교하여 단위 질량당, 자, 그램당 연소 에너지를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실험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험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연용량이 11.5kJ 도시인 열정 부피 통 열량계를 이용하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통 열량계입니다. 이 통 열량계의 그 비열이 죄송합니다. 열 용량이 11.5kJ 도시예요. 열 용량은 대문자 C였죠. 자, 이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자, 산소 조건 하에, 과량의 산소 조건 하에 메테인 2.5g을 열량계 내부에서 연소시켰을 때, 자, 열량계 내부는 여기입니다. 닫힌 계 내부에서 연소를 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도가 12.3도씨 상승했대요. 자, 온도가 12.3도씨 상승했다는 말은 뭐예요? 자, 여기 있는 열량계 내부에 여기 이제 CH4가 있습니다. 여기 메테인이 있는데 여기서 연소 반응을 일으켰고 얘네들이 열을 밖으로 방출시킨 거죠. 그래서 물을 가열해 가지고 물의 온도가 올라간 걸 온도계를 통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수소는 어떻대요? 수소는 3.15g을 연소시켰더니 42.3도씨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숫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연용량의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죠. 자, 통 열량계의 그 연용량은 11.5kJ/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열량은 어떻게 되고요? C 곱하기 델타 T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메테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11.5kJ/도시 곱하기 몇 도 올라갔어요? 12.3도씨입니다. 도씨 사라지면서 단위는 줄만 나오고 계산해보면 141kJ에 해당하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메테인 CH4 2.5g 연소시켰을 때 만들어진 열 에너지의 양입니다. 이게 열량이죠. 자, 이게 지금 통 열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한 열량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QV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거는 발열량입니다. 발열량. 따라서 QV를 141이라고만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141kJ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결국엔 뭐랑 같아요? 메테인의 내부 에너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활용이 되어서 열량계의 온도를 올리는데 이용이 된 거죠. 따라서 이건 결국엔 델타 E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때 사용한 메테인의 양은 얼마예요? 2.5g이기 때문에 얘를 2.5g으로 나누면 결국에는 계산값만 제가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57kJ/g입니다. 자, 이 값 잠깐 놔두고요. 수소의 경우를 한번 풀어봅시다. 수소는 똑같은 통 열량계 11.5kJ/도시의 연용량을 갖는 물질이고요. 수소를 태웠을 때 온도가 42.3도씨 올라갔대요. 얘를 계산해 보니까 만들어진 열량이 얼마예요? 486kJ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소 몇 g을 태웠던 거죠? 수소 3.15g을 태웠습니다. 연소시켰던 거예요. 수소 3.15g을 연소시키면 486kJ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때 측정된 열량은 QV이고 얘가 바로 델타 E랑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486kJ이고 얘를 그램당 에너지로 바꾸려면 3.15g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54 킬로줄 퍼 g이 됩니다. 자, 제가 앞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면 끝이 아닙니다. 이걸 해석해야 진짜 열역학, 열화학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해보면요. 메테인 1g을 자, 메테인 1g. 자, 메테인 여기 있죠. 메테인 1g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부피를 일정하게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메테인이 연소하면서 만들어내는 1에너지. 다시 말하면 델타 E는 Q-P 델타 V에서 델타 V가 0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0이 되고 따라서 화학 반응 과정에 주위에 출입하는 열 에너지, 즉 Q 값이 모두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뜻이에요? 개 내부 에너지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이 내부 에너지는 결국엔 연소 에너지입니다. 자, 이 57kJ이 바로 메테인 1g당 만들어내는 연소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연소 엔탈피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소 1g을 태우면 어떻단 소리죠? 수소는 154kJ만큼의 연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요, 여러분들 더 작다,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리나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이너스 부호는요, 방향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입장이라면 개 입장에서 이만큼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수소가 1g이 태워지면 수소가 가지고 있었던 내부 에너지 중에 154kJ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연소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에요. 뭐에 비해서? 메테인에 비해서. 대략 3배 가까이 크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정 부피 열 계량법을 통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기 이제 예제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결국에는 연소에 쓰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연소 에너지 변화랑 결국엔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챕터, 네 번째 챕터죠. 네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열 계량법, 열량계와 열 계량법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보았고요. 여기서는 잊지 마십시오. 열량계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일정 컨스탄트 뭐 있죠? 압력 열량계가 있었습니다. 컨스탄트 프레셔 열량계를 이용하면 이때 출입한 열량은 뭐랑 같다? QP라고 썼죠? 그리고 컨스탄트 볼륨 열량계가 있는데 이때 출입한 열량은 QV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QP로부터 뭘 구할 수 있다? 델타 H를 알아낼 수 있고 QV로부터 뭘 알아낼 수 있다? 델타 E를 알아낼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는요. 엔탈피를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고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